네, 우리 사회 구석구석 인권 현장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인권을 바로 세우는 인권 새로 고침. 박래군 사회력재단 상임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한국 인권보고대회를 열었어요. 예. 올해 인권 상황을 총괄적으로 되돌아보는 자리였는데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참석을 좀 해요. 예전에 했었고 저도 예. 하고 그랬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지속을 해오면서 매년 그 해에 있었던 그런 인권 상황에 대해서 종합적인 각 분야별로 해갖고 굉장히 방대한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자료집이 이만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작업을 했고,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이번에는 이제 그걸 보고 대회를 하면서 종합 보고도 했지만, 네. 이제 그 언론 자유, 언론 탄압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 조명하고 이념 전쟁 벌이는 거, 이 정부에서 네. 이 부분을 집중 조명을 하는, 그리고 네. 이제 종합 토론하고 이제 그렇게 결의문 채택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대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어쨌든 뭐 표현의 자유와 이념 전쟁이라는 것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과 사실은 굉장히 예.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념 전쟁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인권에 영향을 미쳤는가,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국민의 인권 기본권에 어떤 영향을 현 정부의 언론 정책이 미쳤는가, 이런 것들을 뭐 살펴본 것 같고요. 매년 해왔던 게 인권 디딤돌 판결, 걸림돌 판결 해서 한 10개씩 10개 정도씩 이렇게 뽑아요. 뽑습니다. 예. 근데 우리 박 이사님께서 그 박래군 이사님께서 10개 중에서 하나씩 뽑아갖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최고의 그런 그 디딤돌 판결은 동성 커플 건강보험 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인정한 판결. 네. 이거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꼽았는데 저는 10가지 중에서 저 일본군 위안부 이번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승소 판결 난 거 있잖아요. 예, 이런 부분 이것은 좀 뽑아왔습니다. 네. 이제 이게 이제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네. 처음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국제 인권법적인 그런 기준이 여기에 적용이 돼서 수용이 됐다라고 하면서 네.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서 저는 네. 이걸 좀 갖고 왔습니다. 사실 요게 이제 피해자분들과 유족들은 각각 2억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되시는 건데, 받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판결이 난 거죠. 판결 난 거죠. 받기까지는 굉장히 또 험난한 길이 남아 있는데. 맞습니다. 그 이용수 할머니는 판결 직후에 만세를 부르면서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1심 판결 때 이걸 인정하지 않았고, 근데 2심 판결에 와서 2심에서 이제 그 인정한 거, 이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거잖아요. 이런 거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수 할머니나 이제 그분들께서는 최초로 그런 걸 인정받았으니까 만세 부를 만하죠. 이 원고 이 재판을 청구하신 분들 중에 생존자는 이용수 할머니 한 분이세요, 지금. 나머지 분들은 재판 중에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미 유족들이 이 재판에 참여했던 거라서요. 자, 이용수 할머니 만세 부르는 목소리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주권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할머니 눈 감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할머니가 한 분이라도 더 계실 적에 그래도 일본이 잘못을 뉘우치고 사죄하고 법적 배상을 하고 해야만. 네. 자, 그런데 이제 판결 직후에 일본은 윤덕민 주일대사를 불러서 초치했다고 했죠.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저는 일본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것도 뭐 규탄받아 마땅하지만 국가니까 기존에 자기 외교 노선이 있으니까. 근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미 일본군 위안부 문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근데 이것도 말입니다. 그 뒤에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 사실은 부정한 거잖아요. 깨는 거잖아요. 그거 인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그대로 이제 2015년 걸로 갔다고 하는 거는 후퇴하는 거고, 사실 우리나라의 법원의 판결을 자꾸 이렇게 무시를 하거든요. 어떻게 하라는 지난번에 얘기입니까? 그 강제동원 피해자 그 판결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지금 제3자 변제. 그 법에도 없는 뭐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계속 하면서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거라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우리나라 정부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법원의 그런 결정, 판결 이런 걸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전혀 동떨어지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행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 뭐 발생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최소한 그렇게 존중합니다. 돼야 되죠. 최소한 그렇게 얘기해야 최소한 되거든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2015년 얘기를 해요. 동문서답인데다가 그 참 답답합니다. 자, 이쯤에서 이번 소송, 이 위안부 재판 소송을 대리했던 민변 위안부 문제 대응 TF 단장 이상희 변호사 연결해서 이 판결의 의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번 판결은 제일 중요한 건요,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면책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법원의 선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제일 놀랐던 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시더라도 항상 끝은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전쟁은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힘든 기억들도 전부 다 소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국가면제 법리라고 하는 거는 국가를 표로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재판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거고 사실 면죄부를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 판결은 그러한 기존 국가면제 법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인권을 기준으로 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줄 수 없다라는 점에서 사실 할머니들의 메시지가 법원의 판결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소송 길어지면서 세상 떠나신 그 원고들도 할머니들도 많이 계시죠. 네네. 지금 이용수 할머니 한 분만 지금 생존해 계신 거죠? 네. 소송 시작할 때는 몇 분이나 피해자분들이 계셨어요? 우선 참고로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되신 분이 240명이신데 네. 현재 그 9분이 살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소송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그 2016년도 12월 28일 날 제기했을 때 그때 생존하셨던 할머니들이 11분이셨습니다. 네. 그런데 1심, 2심 소송 진행 중에 돌아가셨고 마지막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저희와 함께 법정을 지키셨습니다. 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오래된 법원이 다시 생각나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일본은 계속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 2심 판결이 확정이 된 거죠, 지금. 아니요, 지금, 여튼 형식적으로는 상고 기간이 있어서요. 네. 그러니까 아마 뭐 일본이 지금까지 재판에 대응하지는 않아서 상고를 할 가능성은 없지만 그래도 네. 형식적으로는 상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재개 가능한 기간이 있습니다.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이 재판에 시종일관 무대응으로 일관했잖아요. 네네. 이게 뭐 알고도 무대응을 한 걸 텐데 일본 정부의 노림수는 어떤 겁니까? 일단 일본 정부는 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이슈에 대응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일단 소송을 대응한다라고 하는 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을 한다라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네. 사실 저희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그 김학순 할머니께서 91년도에 처음 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를 말씀을 하시고 네. 그 이후에 법원에서 한 4차례 정도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제기하셨는데요. 네. 모두 다 패소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 법원도 그 위법 그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네. 뭐 소멸치호라든지 청구권 협정 등등을 이유로 해서 다 패소를 했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튼 소송조차 제기할 수 없게끔 아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 일본 그래서 법원에서. 네, 예. 그래서 청구권 협정으로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아예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2016년도에 소송을 제기를 하고 이게 이제 일본 법원이 송달을 받지 않아서 오랫동안 송달 때문에 한 3년의 시간이 흘렀고요. 네. 네. 그리고 공시 송달을 통해서 처음 변론 기일이 지정이 돼서 재판을 할 때 네.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에 나오지는 못하고 한국 정부에게 네. 이 문제는 일본 정부의 주권 행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네. 재판할 권리가 없으니 소송을 각하하라고 한국 정부에게 요구를 해요. 아, 일본 정부가 네네. 이게 얼마나 정말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그러네요. 상권 분립을 무시하는 발언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여하간 일본의 입장은
일본 법원도 안 되고 한국 법원도 안 되고 이 피해자들은 법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걱정했던 거는 혹시 한국 법원도 국가면제라는 법리를 이유로 해서 네. 이 법원에서 피해자들을 법의 보호를 못 받게 하지 않을까라는 거가 가장 걱정이었는데요. 네. 다행히 한국 법원이 국가면제 법리를 극복을 했고 저는 이거는 사실 이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시민권을 부여를 한 거다. 네. 그러니까 법에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도 법의 보호를 받는 분들이다. 라는 선언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모두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죠. 그렇죠. 네, 네. 자, 이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요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이게 판결이 확정되면 네. 그 신일철이나 일본 회사들한테는 뭐 압류를 한다든지 환가하는 절차를 거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 이건 나라에서 위자료를 일본 정부가 위자료를 주라고 하는 판결이기 때문에 일본 국가를 상대로 해서 이런 집행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나요?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가요? 일단 일본 정부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리스 법원에서 진행된 그 독일 정부 상대로 한 사건에서도 이탈리아에 있는 그 독일 정부의 재산에 대해서 그리스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을 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근데 네네. 저희가 저희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제 집행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저는 강제 집행 이전에 이 판결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2년 전에 이미 다른 피해자분들, 위안부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고요. 네. 국가 면제는 인정이 안 됐고 그 판결이 그 작년에 2021년 그 해에 브라질 최고재판소를 움직였어요. 그래서 브라질 최고재판소에서 2차 대전 때 나치의 그 의해서 폭격을 당하신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독일 정부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네네. 국가 면제 법리를 극복을 하면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2021년 1월 8일 한국 법원의 그 일본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런 판결들이 쌓이면서 결국은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의 진전으로 이어지고 네. 이게 전반적인 국제인권이 발전을 하면서 일본 정부의 자발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있는 국제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강제 집행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판결의 의미가 더 확산되는 거. 그래서 네. 전반적인 국제 인권의 수준이 향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변 위안부 문제 대응 TF 단장 이상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일본 영사관을 압류하라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뭐 제3자 변제 뭐 이런 얘기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닐까 걱정하기도 하는. 근데 뭐 정부의 태도를 보면은 그런 게 법원의 판결조차도 이게 부정하는 식으로 가니까 네. 어떻게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이렇게 부정하는 식으로 되는지 최소한 존중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뭐 박진애 외교부 장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양국 공식 합의로서 존중한다. 아니 반컵 따르면 나머지 반컵 따라준다며요. 나머지 반컵 어디 갔어?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올해 걸림돌 판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청구 기각 요거를 걸림돌 판결로 갖고 오셨어요. 예, 갖고 왔습니다. 그 많은 것 중에 뭐 내용은 대부분 아실 거고요. 예, 왜 이게 걸림돌 판결이라고 이게 이제 지난번에 이제 2017년에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도 똑같은 이유를 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구체적인 행위로 입증되지 않은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구체적인 법률 위반이 아니다라고 이제 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탄핵을 기각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정말 말단만 지금 처벌되고 그렇죠. 책임자들은 다 면제해버리고 줄줄이 이제 빠져나가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길을 지금 헌법재판소가 열어주고 막아버렸다. 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그러면
행위를 한 사람, 지시를 잘못 내리거나 잘못된 적을 하거나 대처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건 뭐냐? 이런 사람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그 무죄 면죄부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참사가 계속 나도록 거듭나도록 만들 거냐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헌법재판소가 저는 재판관들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전부 다 법관들로 구성돼서 갖게 된 한계라고 보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무슨 형사법이나 행정법을 구체적으로 위반한 사항들이 있어야만 그러니까 탄핵을 인정하고 책임을 인정을 해요. 근데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법률 판단만 할 거면 그냥 대법원에서 하면 돼요. 이상하잖아. 헌법을 위반한 거는 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사유를 인정을 안 하는지. 근데 이러다 보니까요. 지난번에 이제 그 세월호 관련해서 해경 지휘부에 대해서 면제한 그렇죠. 예, 무죄 준 것도 이런 논리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이태원 참사 재판이 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책임자라고 기소됐던 분들도 나는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 하면서 빠져나가려고 예, 그러거든요. 과실범의 핵심 논리거든요. 예견 가능성, 조치 가능성. 그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책임자는 없는 이런 꼴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라서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